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외국인이 16거래일 동안 7조 원가량을 순매수해준 결과 코스피가 석 달여 만에 2,000선을 회복할 수 있었던 지난주 모습 기억하시죠? 물론 금요일에는 펀드 환매 압력에 따른 특별히 투신권의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2,000선에서 주춤하며 반납하긴 했었지만요. 미국 증시도 2주 연속 올랐다고 하는데 특별히 다우지수의 지난주 주간 상승률이 상당히 기록적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시장에는 좀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있던데요.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예상 밖의 모습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부터 곧바로 정리해드리죠. 미국 연준 차기 의장 후보로 유력했던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자신을 후보군에서 빼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이 긴급 뉴스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의 중도 하차로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이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표 부진으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5%가량 올랐으며 스탠다드 앤 포스 500과 나스닥은 0.1 내지 0.2%가량만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3대 지수는 주간 기준 2주 연속 올랐는데 특히 다우지수가 이번 주에 3% 이상 오르며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상무성은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호조로 5개월째 오름세는 이어갔지만 전망치 0.4% 증가를 밑돌았으며 전월 기록보다도 낮았습니다. 또한 미시건 대학교와 통준 로이터가 공동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76.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망치 82를 크게 밑돌고 지난달에 82.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5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반전한 것이자 전망치인 0.2% 상승을 웃도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안의 기본 틀을 짰습니다. 양국은 합의를 통해 시리아 정부가 앞으로 일주일 안에 화학무기 보유 목록을 공개하고 11월까지 국제사찰단의 현장 실사를 받도록 했으며 내년 중순까지 시리아의 화학무기 해체를 완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시리아 사태가 거의 사실상 가닥을 평화적으로 잡은 가운데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자진 사퇴로 우리 시장으로서는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 차기 의장 후보가 사실 후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 호재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FOMC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장이 커질 테지만 나름대로 호재성 뉴스도 없지 않습니다. 개장 한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직을 고사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얘기는요. 잠시 후에 글로벌 뒷이야기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초가 공약주부터 알아볼까요? 강정호 부장님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해 주셨던 광동제약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광동제약 7,890원에 출발을 했고요. 7,800원대 마감을 했는데 조정 패턴을 보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실적 호전 기대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시초가 공약주를 언급해드리겠습니다만 제약업종에 대한 반등세 이런 부분과 저평가 메리트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9,000원대와 만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 외국인도 9월 10일부터 매수자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추천하신 광동제약은 홀딩 의견 주셨는데 오늘 또 하나의 제약도 추천하신다면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종군당입니다. 종군당은 처방의약품 주력의 제약사고요. 올해 상반기에 자체 개량 신약을 다수 출시하면서 약간 인하 효과를 좀 상쇄하면 성장 중에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원액 처방 조직 기준으로 해선 국내사 중에서 3, 4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방의약품 비중이 90%로 절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제약업종 납품과대 반등 모멘텀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지냈던 광동제약과 마찬가지로
이 8월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전월 대비 9% 감소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에 발행했던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이 밸류에이션 부담과 이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이벤트 소멸, 이런 모멘텀 소멸로 8월에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 S&P 지수와 헬스케어 관련 지수도 양적완화 촉수 우려에 따라서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세가 충분히 좀 완료됐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내수 시장도 흑박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4분기에는 기하적인 성수기입니다. 이 시점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R&D 성장성 키트인데요. 약가 인하에 대세되는 전문 의약품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나 되는 종근당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영업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이제 순환기 계열의 특화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 여러 개 있는 상황인데, 탁월한 영업력을 통해서 향후에도 R&D로 이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자체 개발하던 당역동 치료제 CKD501 미국산 신약 25로 승인받았고요. 내년부터 출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호주에서 고도비만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저평가 메리트와 기관 매수입인데요. 올해 실적 대비해서 내년도 실적은 매출액 10%, 영업이익은 26% 증가한 5,180억과 680억 이상 800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30% 이상 증가한 630억대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 주가가 내년도 대비해서 실적 PER 14배 수준이고, 제약업종 평균 PER을 18배에서 20배를 적용하더라도 82,000원대와 9만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8월 20일 이후에 기관도 30만 주 육박한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8월달 낙폭이 좀 있었던 제약업종 가운데 오늘 종근당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67,000원, 손절가는 6만원 하회 시에 손절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짧게 목표가 67,000원 주셨습니다. 종근당 추천 받아봤네요. 강정무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9월 16일 월요일 이번 주 아주 짧게 진행될 것 같지만 2거래일만 진행되는 이번 한 주 첫 거래일 시작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간 단위로 꽤 괜찮은 모습, 물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도 양쪽 간의 축소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지표 부진이 오히려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증시는 오늘 추가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앞에 2자로 출발하는 모습인데 오늘 종목별로 대한항공이 다시 한번 분할 재상장이 되고요. OCI 재료 무엇보다 셀트리온의 악재가 오늘 또 셀트리온을 얼마나 개파락시키는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어요.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정태근 팀장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거래소 출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상당히 기분 좋게 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1포인트 출발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주체에 형성이 되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급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 493개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게 되면서 오늘도 어떤 외국인 선물 매수 계약으로 인한 프로그램 매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9월 10일에 있었던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분 좋게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하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개인은 210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는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 LG화학 전체적으로 현재 기분 좋은 1% 넘는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 증시 상황은 오늘 짚어드릴 수가 없지요. 경매날로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이라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도 월화까지만 열리고요. 중국은 월화수까지만 열리고 목금, 우리와 비슷한 추석, 중추절로 휴장을 하게 됨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거의 한가에 육박하는 개파락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 때문에 코스닥은 그래서 이제 파란불이네요. 네, 코스닥 시장 보신다라면은 0.4%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528.80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1위인 셀트리온이 14%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영향세를 제외한다라면은, 코스닥 시장은 아주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 물론 셀트리온 제약 역시 같이 하한가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상위 종목 보신다면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태움 등은 좀 강세를 좀 띠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은 약간 소폭 약세를 띠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차트적으로 일단 코스닥이 좀 무너졌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527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오전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테마도 좀 급락하고 있는데요. 사실 10월 재보선의 불참 의사를 밝혔었죠. 저희가 잠시 후에 셀트리온 그리고 대한항공 OCI 안철수 테마 그리고 오늘 개성공단 재가동됐는데 남북 경협주 테마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샘플러스 멘토들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방송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물, 선물,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한 땀 한 땀 계좌 수익률을 올려주는 선물왕 김도영의 알파라이징 스타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파라이징 스탁의 주쌤,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김도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제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죠. 자, 명절 전에 내 종목 팔고 갈 것인가, 홀딩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사놓고 넘어갈 것인가, 주제로 오늘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부분의 훈풍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우 선물, 그 다음에 S&P 선물, 이나스닥 선물 자체가 강한 상승세가 들어오시면서 우리나라의 갭상승을 좀 더 확대를 시켰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16포인트 강세 출발 이후에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당겨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상승세가 가장 큰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같은 경우 하지만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에 홀딩하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오히려 이 종목군들은 모두 다 이익 실현으로 좀 가져가겠다, 이 상승 부분에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 속에서 오늘 초반부에서는 강세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템포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모습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종목하고요. 그리고 음식육조에 조금은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 동반해서 코스닥 쪽에서도 가장 같이 동반해서 지금 우상향 쪽으로 좀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약속드렸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는 칼럼과 ATS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시황 기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주쌤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호등 체계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금일 일단은 명절 전에 여러분께 잠깐 선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신호등 체계가 지금 오픈이 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추세 쪽인 신호가 검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는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의 고점을 논하지 말아라 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겠고요. 고점이 뒷북에 말바퀴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나서 고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우상향이 좀 열려있다라는 거 가장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금일장에서 조금은 오후장에 승부수를 띄우신다라고 한다면 음식료와 그리고 유틸리티 쪽을 좀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선물 쪽은 출발과 함께 오늘 저희의 기준 라인은 266.50입니다. 그 부분 올라타면서부터 매수 쪽의 포지션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현재 기준에 고점 논하지 말고 계속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물 쪽에서는요,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태는 세코닉스입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는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2,500원 이하에서만 분할 매수만 잡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현금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게 오히려 유리한 것이 오늘 같은 경우에서 급하게 명절 리스크도 지금 해소가 된 시점에서 굳이 종목군들을 집어넣을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금일장 같은 건 좀 느긋하게 라이브 방송도요. 지금 음악 방송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일장 또다시 이평선상 또는 캔들의 모양 때문에 조정포가 시작된다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라고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접으면요. 이 징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업종에서도 요 모양새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 도지들, 요 도지 모양 때문에 여기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런 징후 없다 라고 말씀드리니까요. 편안하게 대응하시고요. 금일장에 만약에 그래도 주센과 함께 해보시겠다라면 같이 오셔서 지금 바로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파생시장은 일단 우상향이겠고요. 지수 관련된 종목 오늘 고점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업종은 유틸리티와 그리고 IT 부품 관련된 쪽에 집중을 좀 하고 유틸리티 또다시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음식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세코닉스 한번 잘 보자. 대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준비한다. 신호등에서 바닥 징후 시그널 잡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나머지는 샘플러스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날 달러원이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했었었죠. 사실 래리 서머스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될 거다. 일본 언론의 보도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잦은 사퇴했더라고요. 다시 오늘 하락하는지 무엇보다 시리아 사태가 약간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분위기가 완전히 무르익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달러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전망까지 부탁드려요.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원 20전이 하락한 1082원 8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81원 50전까지 하락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82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 시장에서부터 오늘까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머스턴 미 재무장관이 미 연준 의장 지명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 변동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본의 한 언론으로부터 서머스턴 재무장관의 미 연준 지명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달러화가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고요. 이후 뉴욕장에 들어오면서 백악관이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보도와 함께 달러화의 강세는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서머스턴 재무장관이 미 연준 지명 후보에서 탈퇴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를 반영해 달러화가 전통화 대비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원의 경우 당국의 개입 경계감을 고려해 1080원이 지켜질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제 시장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저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미 연준의 발표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다면 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기존 포지션의 차익 실현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고로 지난 2012년 9월에 미 연준의 QE3가 단행된 시점 전후 상황을 참고로 살펴보았는데요. 당시에 그 QE3 가능성을 고려해서 위험 거래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던 세력들이 QE3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에는 차익 실현 조정 거래에 나선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코스피를 포함하는 글로벌 증시가 QE3 발표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요. 당시 원화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원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통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그 이전에 QE2가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원화 역시 달러화 대비 급락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원화가 이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공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9월 FOMC 회의 이후에도 원화가 달러와 대비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을 3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약세로 반전될 가능성을 70% 정도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미 연준 양적 완화 축소 규모가 시장 예상하는 수준인 100억 달러가 넘거나 또 향후 가이던스에 있어서 시장 예상하는 수준보다 매파적으로 나올 경우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80원대 초반 중심의 흐름 이어지겠습니다. 네, 원화가 FOMC 이후에도 추가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쪽에 무게를 두셨습니다. 당장 1080원대 오늘 내일 지지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조용할 줄 알았는데 시장도 또 종목별로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징주가 상당히 많은 아침인데요. 특징 종목군들 같이 흐름 한번 보면서 왜 특징적인 흐름이 나왔는지 원인과 대응법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항공과 한진칼 분할 재상장되는데 때마침 먼저 그런 패턴을 보였었던 네이버까지 동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 OCI와 함께 짚어볼까요? 네. 일단 대한항공을 분할 상장을 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3.5% 정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분할하고 난 뒤에 지주회사 역할을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에 거의 육박하고 있으면서, 이제 14%, 12%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할 상장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 이제 단기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부분 나눠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일단은 그 대주주 지분 매입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 한진칼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들 지분이 20% 넘게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진칼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한항공의 지분이 6.9%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현재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대주주 지분 매입이라는 이런,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대한항공의 어떤 강세는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분할 상장하기 전에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객, 우리나라 그 인천공항 통해 봤을 때 여객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항공화물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공화물 같은 게 대부분이 IT 제품들인데 이 IT 제품들의 어떤 전진기지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항공화물의 어떤 수익성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항공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분할 상장은 단기적인 이슈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항공화물에 대한 어떤 그 부진이 만회가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업황 바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 매입이 가는 부분을 볼 때 단기적으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분할 상장하기 전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다뤘던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 그리고 NH 엔터테인먼트 나누게 되면서 네이버가 상장하고 난 이후에 초기에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분할 상장하고 난 이후에 어느새 주가가 50만원 넘게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라인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분할 상장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다뤘던 이슈도 라인이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이 소셜 네트워크라 그러죠. 지금 페이스북이 지금 애플의 주가는 계속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페이스북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한 어떤 광고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같은 어떤 게임 수익이 강화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페이스북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NHN도 라인을 통해서 어떤 수익성이 좀 더 극대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분할 상장하고 난 이후에 부진했던 게임 부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좀 더 수익성이 강화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입자가 이제 2억 명을 현재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사용자가 얼마만큼 증가를 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실사용자가 한 60%를 현재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부진하지만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시아, 유럽 쪽으로 인해서 가입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의 매수가 분할 상장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매수가
얼마만큼 지속이 되느냐가 좀 관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OCI, 참 이슈가 상당히 좀 뭐가 앵커니까 언급하셨듯이 많은 하루인데, 네네. OCI 같은 경우도 나스닥에 지금 현재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난 이후에 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어쨌든 그 OCI 리소스 LP라는 그 회사명으로 인해서 상장이 됐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서 9,500만 달러 정도의 어떤 유동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를 한번 환산을 해보자면은 1,030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인데,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이제 OCI가 좀 부각이 되냐면은,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벤처 기업에서 향후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상장이 된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상장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개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030억이나 어떤 그 자금을 마련하게 되면서 앞으로 미국 내에서 M&A를 통한 어떤 대항강 부분에서 어떤 그 지휘력을 좀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보고서가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동성은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태양광이 얼마만큼 회복이 되냐 중요한데, 2013년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소위 말하는 폴리실리콘이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15달러를 이탈하지 않게 되면서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했을 때 18달러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더 이상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도 OCI 어떻게 본다면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업황의 어떤 바닥에 대한 기대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나스닥 상장하고 난 이후에 M&A를 통한 시장의 지휘력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 나가냐에 따라서 향후에 OCI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가서 곧바로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 낙폭을 셀트리온과 함께 줄이고는 있는데, 서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가 결국 포착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주가 조작을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닌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공매도, 네네. 서 회장이 먼저 제기한 공매도 너무 심해서 사업을 못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얘기가 좀 파문이 일었었고, 또 하나가 그러면서 이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서 회장의 좀 주가 조작에 대한 부당 이런 이슈, 그때 무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어떤 그 금감독 그 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법에 위반되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이 나왔는데, 공매도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뭐, 그 당시 공매도가 셀트리온만 집중 나온 게 아니라, 뭐,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더 심한 종목군도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만 가지고 뭐 사업을 못한다, 뭐, 네네.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전혀 문제가 말이 있을 수 없다. 결론이 나왔고, 문제는 이제 서 회장이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의견이 좀 나뉘는 것인데, 뭐냐면은 서 회장이 셀트리온 주식을 담보로 받은 게 2,400억 정도 되고요. 네.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게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주식 담보 대출이라는 게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그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그 주식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추가로 현금을 내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담보 대출금 갚아야 돼요. 네. 한마디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악의적인 건 아니죠. 인위적으로 주가를 좀 방어했던 경향은 있다. 왜냐면은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장치를 행동을 취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문제가 좀 이슈가 되면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 하한가를 갔다가 지금은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새로운 이슈로 나온 거라면은 주가에 뭐 오늘 점 하한가, 내일까지도 뭐 하한가가 예상될 수 있는 거지만, 이 이슈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연초에 3월달, 4월달에 이 이슈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뭐 마이너스 50%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었다라는 것이죠. 네. 16,000원대에서. 물론 이때 뭐 지분을 매각한다, 해외 매각한다, 뭐 시뮬러 약 통과가 임상실험이 뭐가 명기됐다, 뭐 이런 게 다 악재가 계속 겹쳤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서도 어쨌든
이때 주가가 한번 마이너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마이너스 50%,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한 55,000원대에서 26,000원대까지면 거의 마이너스 50%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온 게 임상실험 통과, 유럽하고 일본의 통과, 네. 또 미국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서해장에 대한 그 주가 조작의 혐의는 주가 하락하는데 좀 제한은 이전과 같은 파워가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하나 긍정적인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지난번 저점을 좀 이탈했다는 부분들,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변동성 장세가 좀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안철수 지금 국회의원이 10월 재보선 선거에 불참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나왔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안철수 그 신당이 1등 할 필요도 없다. 2등만 하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큰 기대를 할 수 있다. 민주당만 이기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정치적 이슈가 계속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안철수 씨의 그 이름이 거의 나오질 않죠. 거명되질 않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자회견 나온 게 굳이 2곳이나 3곳 정도 국회의원 내가지고 선거를 할 바에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차라리 그냥 이걸 소탐 대신하느니 작은 걸 버리고 내년에 큰 게임, 어떻게 보면 선거를 게임이라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내년에 큰 선거를 좀 준비를 하겠다. 좀 긴 여유를 갖고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실망감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네.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급락세, 알렉 같은 경우는 7%대, 다물 멀티미디어 하한가, 써니전자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써니전자만 본다고 하더라도 재보선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3,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4,000원이라면은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주가는 거의 회귀했지만 어쨌든 5,000원 초반까지는 좀 더 하락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 다만 여기서 더 바로 하락할지 아니면 흔들리다가 반등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또 이 뉴스라는 거는 해석하기 다름이거든요. 그래, 작은 거 버리고 내년에 큰 걸 더 준비하는 거에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혹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면은 주가가 또 빠질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러한 변화는 내일 정도 봐야 될 것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어쨌든 추석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약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남북 경협 이제 오늘 시작을 하죠. 재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협주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만 아주 강세는 아니에요. 그냥 시가보다 조금 더 강하게 형성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북 경협주들은 이미 이런 부분 통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스페코라든지 빅텍, 방위 관련된 산업 이 기업분들은 조금 더 하락세를 키우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시리아에 대한 우려감도 확실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시리아 관련해서 뭐 스페커라든지 빅텍이 상대적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회기를 보이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 그 다음에 좋은 뉴스를 좀 몇 개 드리자면은, 일단 제4 이동통신사 사업군들이 이제 LTE 서비스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승하프리텍이라든지 기산텔레콤, KDC가 강세를 띠고 있고요. 물론 이제 서아정보통신이나 영호통신은 좀 차익 매매 쏟아지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은 좀 더 강세를 띠고 좀 더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또 이제 이와 관련된 팬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음원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기대감으로 좀 한 8%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들 종목군들이 이러한 기대감 올랐던 부분들은 다시 또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위치라는 거,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되는
산업군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동차 튜닝 사업 합법화의 뭐 어떤 발기인을 창설했는데 이게 한 달 정도 됐죠. 자동차 튜닝 사업을 합법화하겠다. 이 시장이 한 몇 조 원 이상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게 불법이래 가지고 암암리했던 네. 그런 사업인데 이게 합법화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유 ATLG, 대유 신소재, 헬스본, 디젠스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길게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회사가 사업을 하기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군들은 물론 이제 주가가 조금 안 좋은 기업도 있고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기업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상신브레이크라든지 뭐 디젠스 이런 종목군들은 차트적으로 좀 추세가 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튜닝 관련된 테마까지 형성이 된 모습이네요. 자, 이번에는 거래소 쪽에 가서 특징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코스닥은 아주 오랜만에 약세를 띄고 있지만 코스피는 2,000 이미 10선을 넘어섰는데 자동차와 조선 섹터, 운수 장비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것도 특징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또 3만 원대 근처까지 회복을 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CJ 제일제당은 또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부문에 매각설이 또 돌고 있습니다. 금호산업도 상한가, 일부 종목들 조금 더 챙겨보죠. 네, 효성도 빠지는데요. 예. 일단 뭐 하이닉스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그 2.2% 정도 현재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시공장 화재로 인해서 좀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에 반면에 최근에 조금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외국인들이 좀 미친 듯이 많이 좀 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샀던 부분들이 다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 우시공장 화재로 인해서 디램 가격에 대한 출고는 조금 떨어지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던 디램 가격 상승이 좀 더 지속이 될 것이라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품 가격 상승으로 해서 출고 감소의 어떤 그 상승 효과가 좀 발생이 될 것이라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품 가격 분명히 그 상승이 되겠지만 그 최근에 디램 가격 같은 경우 1.58달러에서 계속 저항으로 작용했었는데 최근에 한 1.65달러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디램 가격이 올라갈까 PC 디램이겠죠. 여기서 말한 부분은 그 PC 디램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게 되면서 실적은 조금 하향 조정이 되겠지만은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향후에 뭐 3만원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좋은 고점까지의 수급이 동반한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될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큰 추세로 봤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3만원 돌파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기적인 어떤 저항선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효성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실적이 좀 너무 잘 나온 것이 발목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실적이 영업이익이 2천억 원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효성이 계속 꾸준한 어떤 상승세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실적 2,075억 원이 기록했던 2분기 실적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좀 큰 폭이 좀 감소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가이던스가 1,600억원에서 한 1,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좀 못 미치는 한 1,380억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이 좀 잘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예상치에 부합이 못했을 경우에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업의 주가에 타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현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여기서 추세가 그냥 무너져 내릴 것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어떤 쇼크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한 7만원 정도권에서는 한 번쯤은 이탈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충격은 오늘 하루로 끝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기점이 제가 보기엔 한 7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7만원 정도 가격권을 과연 지켜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CJ 제일제당 아침 쪽에서 뭐 제약사업부에 대한 어떤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CJ 그 이전 회장이었던 구속수감이라든지 이런 그 그룹 리스크, 오너 리스크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런 CEO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데 실적 우려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이 이제 CJ 제일제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사업부에 어떤 매각이 실시가 됐을 경우에 일단은 그 제약사업부를 매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동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약사 확보를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구조조정을 실시했을 경우에 비용 축소라는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로 인한 어떤 영업이익의 개선세를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침 쪽에서 조금은 호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조금 어떤 매각세력이 확정이 됐다는, 아직까지는 풍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확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0.7%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쨌든 추진이 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 개선 효과란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조금 호재가 될 만한 이슈는 충분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호산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산업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정상화 방안에 대한 그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그 최근에 뭐 웅진 얘기라든지 그리고 STX 그룹 얘기라든지 좀 더 나가면 대한전사라든지 그리고 금호산업까지 보게 된다면 공통점이 유동성입니다.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화 방안을 가기 위해서는 75% 넘는 어떤 동의가 필요한데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 80% 넘는 어떤 동의를 받아냈기 때문에 향후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유동성에 관한 우려가 이미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급등락하는 걸 못 잡았다고 해서 그렇게 우려는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게 된다면은 나중에 개인 투자들이 안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저는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몇 %, 200% 대박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좀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정말 오래간만에 거래소를 삽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을 조금 매수해줬던 기관이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2010선을 웃돌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수급 특징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이 16거래 연속 금요일까지 집계로 보면 사자 행진을 이어갔었는데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주간 수익률 2.7%를 기록해서 140만 원을 상회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뭐 블록들 때문이었던 것 같고 코덱스 200도 이제 26,000원대 안착까지 시도하고 있죠. SK하이닉스도 오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7% 급등했었고요. 네이버는 오늘까지 추가 상승. 일단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매도한 쪽은 오른편에 보시면 특별히 4위, 5위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이 눈에 띄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양매도가 최근에 계속 지속되고 있고 LG 이노텍은 금요일날 4.5% 급락했었는데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가 들어갔던 탓이었죠.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정리한 것 보여드리면요. 네, 지난주 내내 매도하면서 1조 이상 던졌던 기관입니다. 물론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껴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만 포스코 가장 많이 팔았고 삼성전자, 코덱스 200, 네이버 여기까지 뭐 외국인과 정반대 매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대차도 조금은 매도했습니다만 오늘 연중 최고가를 자동차는 다시 쓰고 있습니다. 매수한 쪽은 왼편에 있는 종목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분석을 정태근 전문가 통해서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외국인 매매 동향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꼽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코덱스 200,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봤을 때 그 매수가 IT 자동차 쪽으로 좀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그리고 이쪽으로 제한을 시키게 되면서 시장만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난주 어떤 수급 동향에서 매매 동향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IT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IT 내에서 아무 종목이라 사면 안 된다는 것들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있는데 매도 중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 IT 쪽에서 상승이 나온다 해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매매 동향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사는 종목들을 다음부터는 꼭 노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와 반면에 그 외국인들이 샀던 뭐 포스코라든지 삼성전자, 코덱스 200,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팔았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은 코덱스 레버지를 상당히 많이 샀다는 겁니다. 시장이 어쨌든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 올라가는 걸 따라하기 위해서는 지수상품에 대한 매매가 필요한데 거기에 중심에 레버지가 있었던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커다란 특징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 한마디를 좀 전체적으로 들여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전체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코스피 어떤 지금 방향성은 외국인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기대만한 참고 지표가 필요한데 저는 대만 가권 지수하고요. 그리고 환율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최근에 1085원까지 접근했던 그 환율이 계속해서 현재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포인트까지 갔던 코스피가 현재 주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만약에 1080원을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코스피 상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건 만약의 경우가 될 수 있겠죠. 1080원 쪽 하향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1090원, 1095원까지 강하게 원화 약세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떠난다고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1080원 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은 좀 더 매수 강화 그리고 선물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대만 가권 지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8월 말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대만 가권 지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IT 섹터가 조금 시가총액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슷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지수가 이제 똑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대만 가권 지수를 이끌어준다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끌어준다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만 가권 지수 그리고 환율을 이번 주 이틀밖에 안 되지만은 좀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볼 만한 요인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팁 감사드립니다. 코스닥이 오늘 닷새 만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수급 특징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360억 그래도 샀습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서울 반도체였고요. 오늘 또 태용이 들썩입니다만은 그 다음 순으로 성광밴드, 그다음 금요일에 급등했던 파라다이스와 게임,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다음까지 외국인들이 주로 만지고 있습니다. 매도한 종목은 매드톡스, 덕산 하이메탈 수급은 계속 꼬여 있어요. 위메이드, 또 KG 이니시스도 전체적으로 다시 파는 모습. 서울 반도체 샀지만 셀트리온은 파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코스닥 보시겠는데요. 반대네요. 매드톡스는 기관이 제일 많이 담았고요. 최근에 담고 있는 메일유업, AP시스템, 셀트리온 기관을 삽니다. 아미코젠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도 기관은 매수했습니다만 SFA가 사실 덕산 하이메탈보다 연중 최저가 경신하면서 흐름은 더 안 좋고요. SK 브로드밴드도 최근 고점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CJ 쇼핑, 서울 반도체는 또 기관은 팔고요. KG 이니시스는 결국 양 매도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추가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은 계속 몇 번 말씀드리지만 추정 매매, 추세 매매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 성광밴드, 파라다이스를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 반도체는 최근에 약간은 추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만 원대에서. 근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을 돌파를 시도했고 그게 안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주가적인 상승도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 특히 피팅 단지 업체들은 조선 업황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다시 좀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추세가 전환된 건 아닌데 거의 추세가 전환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음 같은 경우가 비슷한 차트 모양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게임빌 쪽에서는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만 보고서는 매수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은 될 수 있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좀 단기 매매성, 메디톡스가 어떤 이슈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관이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메일 유업이라든지 AP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이 시장이 바닥권에서의 그 반등을 열어놓고 매수가 들어왔다는 걸 본다라면은 일시적인 수익률 게임은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매매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보신다라면은 외국인 코스피 상당히 많이 매수했지만 코스닥도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 매수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매수 일수도 더 많이 들어왔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코스피가 오늘 좀 강세를 띠고 있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때문에 약세를 띠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도 매수 기조가 좀 확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자. 그렇다면 추석 이후에 우리가 방향성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월요일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왜 이래 싶으시겠지만 셀트리온으로 인한 약간의 왜곡 효과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코스닥의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되는지 여부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출발 흐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볼 순서가 왔네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파적 성향이 강한, 그래서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래리 서머스가 연준 의장 후보직을 스스로 고사할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우리로선 단기 호재다, 이런 분석까지 나와 있네요. 시장에서는 래리 서머스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옛날에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달기 전에 금융 완화를 서머스가 했어요. 그로 인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고, 그로 인한 어떤 원인 제공자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사람 성격이 독선적이면서 약간 거들먹거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350명 정도의 어떤 경제학자들이 과거 연준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들까지도 서면에다가 서명서를 작성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보냈죠. 또 민주당과 공화당 내에서도 차기 연준 의장의 서머스에 대한 어떤 인준이 어렵다라는 분위기로 해서 정치적 싸움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서머스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갈 길을 막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스스로 고사하는 상황이 됐고, 이 고사한 것이 이제 일단 차기 연준 의장의 옐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됐고, 그것은 결국 양적 완화 축소가 약간 느슨하게 되면서, 또 하나는 이번에 양적 완화를 구상한 사람이 벤번의 의장과 부의장인 자레렐런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부양책의 양적 완화에 대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안고 있다라는 거, 그것은 결국 출구 전략이 충격을 안 주고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고용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동산의 어떤 거품 붕괴 가능성을 제기해서 정확하게 맞췄던 이 사람은 지금 고용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고용이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죠. 다른 경제 지표가 좋아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고용, 의장이 생각하는 방향과 엇갈리며 양적 완화 축소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빨리 양적 완화 축소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따르면 지금의 서머스의 고사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의 돌발 변수가 조금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온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QE의 점진적 축소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시리아는 더 사태가 잘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던데 제네바 합의의 성과가 있었죠? 주말에 일단 시리아에 대한 부분을 러시아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일단은 내년까지 폐기하는 쪽으로, 그렇지만 존 캐리 국무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안 된다면 공습은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절대 손을 떼지 않죠. 사실 여기 이면에는 천연가스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시리아를 관통해서 파이프라인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그 러시아로서는 돈줄이거든요. 이것까지 놓치게 되면 러시아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강수를 둔 것이 결국은 미국이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 하나 제거하는 상황이 돼서 이것 또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주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먼 브라더스 도산 이후 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다면 어디에서 발생할까?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조사를 했는데 유럽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네요. 세 군데를 지적했는데 유럽, 일본, 중국인데 중국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요. 중국은 통제가 충분히 됩니다. 일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부채 비율 245%에다가 소비세를 증세하게 되면 소비가 늘 거다라는 생각, 소비가 느는 가운데 세금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소비는 아마 줄어들 확률이 높죠. 그래서 미리 소비를 다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본 문제 있을 수 있죠. 특히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럽이 다시 재차 마이너스 성장률로 갈 확률을 열어두고 시장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상승을 좀 즐기는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추석과 FMC 앞두고 시장이 그냥 조용하거나 2차는 회복하는 정도겠거니 했는데 의외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재성 뉴스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 환매 때문에 크게는 못 간다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잖아요. 한 말씀과 오늘장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펀드가 박스권 장세를 연출하죠. 1900에서는 내 밑에서는 매수, 2000
전후에서는 매도. 아마도 마일스톤 장벽이라 그래서 큰 단위 주수가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증시 상승을 꺾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것은 과거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매를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죠. 또 외국인들은 몇 개의 종목에 몰입해서 매매를 하면서 주가만 받치는 그런 매매를 해서 여타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외국인들은 시장 전체를 사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 결국 지금 그 판매하는 개인들은 오히려 높은 가격에 제 펀드에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시장에서 2050 정도 얘기하는데 2050이 저항이 아닐 겁니다. 50을 시장의 예측을 빗나가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이 한 2050까지 주면 다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외국인 1,170억을 사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1분당 한 17억씩 시장 진입하는 모습이 아주 잘 보이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꾸준한 매수세. 지금 오늘 뉴스를 보면 외국인들이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금액이 15조에서 약 28조 2천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들어온 거 봐가지고는 금액이 아직도 들어오려면 멀었다. 결국 외국의 순매수 행진이 사상 최장기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050이 저항은커녕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전망해 주셨는데, FOMC 관련해서 금리를 미국채 수익률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원엔 재정 환율이 더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환율이나 금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 금리에서 말한다면 과거에 2006년도에도 7년도에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5%, 4%대가 있었습니다. 경기 회복 국면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걸 가지고 지금 추후 전략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올라 위험한 거 아니냐 해서 양적으로 축소를 미룰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과거의 상황을 봤을 때 그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은 강세로 전환할 것이냐 계속,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외화가 계속 들어온다면 당연히 환율은 강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수출 희사성을 걱정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상당히 좋은 상태라고 판단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화도 강세 국면을 지속할 거고 시장도 강세를 띠면서 2050을 지지선으로까지 만드는 힘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14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의 급락 때문에 오늘 5거래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